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기 때문에 푹 쉬었습니다. 아 맞아요. 감기 걸렸었지. 덕분에 회복이 됐습니다. 아 그냥 쉼의 예, 휴식의 시간으로. 쉼의 연속. 쉼의 연속. 예, 야, 근데 선생님 이번에 그 설 직전에 네, 뭐 계속 제 그 저 나오려고 윤석열이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던데 막판에 이제 구속 기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명절을 조금 편안하게 쉬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그나마 좀 나았죠. 그나마. 네, 네. 완전히 막 속이 후련하다보다는 예. 그래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까지 하면서 네네.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또. 예. 그동안 좀 주춤하다가 네네. 내란 진압을 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이 불면의 밤이었죠. 예, 진짜. 벽에 부딪힌 듯했는데. 좀 자자 좀 제발 좀 맞습니다. 그랬는데요. 일단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었죠. 넘게 됐죠.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 네네. 네. 이번 혹시 뭐 명절에 이렇게 뭐 친척분들이나 만나시면서 뭐 민심을 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어떠신지? 저희 쪽은 다 욕하는 쪽이라서 윤석열을 저희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원래 욕하시던 분이셨어요? 예. 아. 저희 어머님은 놀랍게도 네네. 노인 속의 야당 아닙니까? 만년 야당. 네.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죠? 네,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저는 가족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 네네. 저희 어머님의 아버지죠. 아버님, 예, 예.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세요. 네, 일본 식민지 시절에 또 이승만 정권에 반대해서 정치하다가 인생을 말아먹은 네. 김구 선생 지지자.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계보가 있으시네. 네, 피가. 있으니까. 그 윤석열 집안의 그 친일의 피가 흐르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머님은 예전부터 야당 성향이 있었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뭐 명절에 특별히. 네, 가족 간에 뭐 분란 이런 거 없이 같이 윤석열 욕하고. 근데 그런 게 많더만요. 그 설 때 갔더니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는 막 국힘이 엄청난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 뻥튀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믿고 그 저 권성동이랑 애들이 서울역 갔다가 네. 개 발리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네, 진짜 민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 명절에서도 가족들 분위기로는 네. 전부 다 약간 밀리는 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극우가 총 결집해서 걸기하고 있지만 네. 아주 극소수예요.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들이 너무 떠들썩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예. 전반적인 절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은 윤석열 버린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분노 네. 이거는 뭐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완전히 딱 굳혀버린 그런 게 된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만 넘기면 된다. 음. 그런 그 무속의 네. 계시를 받았다. 네. 그게 음력이다. 또 바꿨어요. 음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설. 설까지만 버티면은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막 그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건데 이제 안 돼 버린 거죠. 이제 그 무속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졌으니까. 네. 윤석열의 정신적인 붕괴가 훨씬 빨라지겠네요. 빨라진다. 예. 네. 저는 이미 많은 정도로 붕괴됐다고 봐요. 네. 예.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첫 번째로 받은 거는 네. 형님들이 날 버렸다. 미국이 자기를 버렸을 때. 예. 그거만큼 큰 충격은 없었을 건데 그 이후에 어쨌든 헌재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네. 뭐 검찰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걸 하면서 체포에 불응하고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무너졌죠. 거기에다가 뭐 구속까지 되면서 네. 명절을 술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됐잖아요. 특식도 안 나왔다는데요? 나와봤자. 나와봤자 그게 밖에서 그렇죠, 먹는 나와봤자. 명절 음식하고 같겠습니까? 예. 사실 윤석열은 성인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술 없이 명절을 맞이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야, 그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거네요, 그죠? 현실적으로 크죠. 아주 울었겠는데. 네, 아주 괴롭죠. 막 맛있는 것도 못 먹지, 또 술도 못 먹지. 거기에다가 윤석열은 또 사람 만나서 이 주둥이질하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해요. 54분 동안 네, 혼자 떠드는. 제게 떠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주 심심하기도 하고 예.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루하루 저는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예. 희망이 꺾이면 꺾일수록 거기에 반비례해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네. 빠른 속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소위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1월 3일 날 원래 체포 들어갔는데 체포가 안 되고 네. 길어지면서 이제 막
그 소위 말하는 구구 파쇼라고 봐야겠죠. 뭐 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구구 집회들이 난동을 하고 결국은 막판에는 이제 서부지법 난동까지 펼쳤고 그 여론조사가 그래도 꽤 그렇게 막 이제 과잉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 한국의 보수화는 공포형 보수가 주도하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란 세력이 다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보수화가 심해져요. 예. 근데 윤석열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속됐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 거. 저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안 되는가 보다. 뭐 경호대회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버티더니. 경호원들도 요새화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판단이 틀렸네.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제2의 내란 같은 건 없겠구나.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가 무서우니까 얘네들이 다시 집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예. 그것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판단을.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공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상적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개혁 진영이 이 극우 파쇼 세력을 힘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힘으로. 네, 힘으로 압도하면서 전반적인 승세를 굳혔을 때 그때 여론 지형이 변화하는 거예요. 크게. 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윤석열의 체포 구속으로 그 조작, 여론 조작, 일종의 여론 조작이었죠 사실상. 그 흐름이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보면은 이 구속 기소라는 게 컸네요, 선생님. 그죠. 못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구속이 안 돼서 윤석열이 다시 차 타고 거기 한남동으로 들어가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훨씬 더 여론 지형이 악화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걱정할 테니까. 윤석열 살아 돌아올 것 같아. 그러면 자리 잘 잡아야지. 내가 괜히 또 이쪽에서 있다가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의식적인 판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윤석열을 엄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론 조작 이건 분명히 있는 건데 사람들이 심리 속에서도 이 공포가 작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수치적으로도 상승하죠. 상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론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한 4개월 전만 해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렇게 뭐 김종인을 휘두르고 오세훈을 휘두르고 뭐 저 누구예요? 이준석을 휘두르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게다가 얘가 무속만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조작한 놈이라는 거는 완전히 몰랐는데 그 명태균을 겪고 나니까 명태균이 정말 한 명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는 게 한 10명만 돼도 이런 여론 조작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명태균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포. 그럼 선생님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저 민들레 쓰신 글 보니까 이제 구구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극단주의 분석하시면서 이제 이 공포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 어떻게 하면 공포가 없어집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비유를 간단하게 하면 미친 개가 날뛰고 있어요. 공포가 있죠. 그 미친 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럴 때 그 공포를 줄이는 방법은 그 개를 몽둥이로 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개를 막 패요. 미친 개를. 미친 개가 진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개 저 별거 아니네. 안 무서워해도 되겠네. 이래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극우 파쇼 세력이 공격할 때 색깔론으로 공격할 때 아주 정면 대결을 많이 했어요. 시원했죠. 시원시원하게.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이 그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 때 반미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극우 쪽에서 반미주의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그러면은 조중동은 정말 허망하겠습니다. 그게 비유하자면 미친 개가 짖을 때 몽둥이를 패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개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공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진보 개혁 진영과
보수 세력 간에 극우 세력 간에 네네. 힘대결 여기서 우위에 서야 된다. 그럴 때 공포가 줄어든다. 그리고 네. 보수화가 방지될 수 있다라는 예. 거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공포의 근원을 치고 들어가면 분단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것도 반미냐. 네. 그다음에 뭐 너 장인어른이 뭐 무슨 빨치산이라던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게 한 건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공격이 다 이 반북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 체제. 분단 체제. 국가보안법 여기에 체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또 공포의 근원이 공포가 사라지려면 분단 체제가 해체될 조짐을 보여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해버린다든가 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한다든가 네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그때 보수층이 붕괴됐어요. 아하. 왜 붕괴됐느냐? 공포가 줄어든 거예요. 야 이제는 색깔론 갖고 막 사람들 때려잡고 이런 게 좀 어렵겠네 앞으로. 네. 그럼 뭐 걱정할 게 없네. 이러면 내가 보수를 지지할 이유가 없지. 이 무의식에서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한 예를 들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했을 때 저희 대구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오시더니 북쪽 칭찬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죠. 보수 그 대구 분들인데 네네. 완전히 그 반공반북이죠. 근데 뭐 KBS인가 방영된 걸 다큐를 보고 북쪽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 좋다는 둥 막 요즘으로 치면은 막 그 고무찬양 발언을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두 분이. 네, 네. 그래가지고 야 6.15 공동선언의 힘이 크긴 크구나.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해도 잡혀갈 시대가 아니다라고 느낌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자 네. 언제 그랬냐는 다시 원래로. 네, 다시 원래로 원상복귀. 야. 그런 사례가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있었죠. 그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했었을 때 네네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똑똑하더라. TV에서 보니까 유학 팔아서 그랬더래. 방송도 많이 그랬죠. 뭐 우호적으로 평양냉면 그 몰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뭐 그런 말도 그렇죠.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겁을 안 냈어요. 고무찬양 발언을 해도 네. 요즘 같으면 잡혀가는 발언이죠. 근데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이념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포형 보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포를 줄이려면 근원적으로 남북 간의 분단 체제를 해체하든가, 네. 아니면 적어도 한국 내로 놓고 본다면 이 극우 세력을 이 민주개혁 진영이 힘으로 압도하면서 밀어붙이는 형국이 만들어질 때 보수화가 중지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서 펼쳐졌다는 네. 그 소위 극우 집회에 보면은 거기에 나온 그 국힘당 의원이 제2의 6.25다. 제2의 6.29가 나왔네. 순간 잘못해가지고. 네, 제2의 6.29는 우리 한동훈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 거고요. 제2의 6.25다 지금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또 실제로 지금 이 극단주의 세력들 구구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빨갱이,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보수화를 이끌어온 거예요, 한국에. 예. 한국 국민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돼서 보수를 지지한 게 아니에요. 보수들 다수는. 아하.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 보수거든요. 예. 강남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이게 또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놈을 찍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진보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 판단이죠. 합리적이죠, 그게.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색깔 공격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강남 좌파들은 네. 변호사라도 살 수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말빨로 저항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변에 인맥도 있잖아요. 예. 근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찍혀가지고선 사냥당하면 끝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나 뭐 전두환 시대 때를 보시면 납북 어부들 네. 간첩으로 조작돼서 인생을 완전히 감옥에서 보내거나 사형당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색깔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러네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변호사도 쓸 수 없죠. 뭐 그렇죠. 그 어부들인데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잡혀가서 두드려 맞으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색깔 공격에 더 취약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좀 배우고 조금 재산이 있고 이런 쪽이 더 진보적이에요. 아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보다. 네. 네, 원래는 그러면 그거보다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진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색깔 공포증이 없는 나라들은 그게 가능한데 색깔 공포증이 있을 경우에는 힘듭니다. 공포에 취약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보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야 괜히 줄 잘못 섰다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엄으로부터 2달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아한 겁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난리를 쳤고 내란을 쳤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하나 잡아 넣은 거는 있지만 네. 저렇게 내란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네. 뭐 지지율이 무슨 뭐 40% 50%가 나온다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너무 비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란을 1차로 저지시켰을 때 네.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고 네네. 몇몇 구속시키고 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이번 내란을 완전히 진압해서 예.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하나만 감옥에 넣었을 뿐 몇 명하고 예. 나머지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최상목 같은 놈이 권한대행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목이 뻣뻣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성공 못할 수도 있겠다. 내란 진압을. 이런 두려움. 근데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면서 일단 윤석열의 기한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예. 쪽으로 여론이 약간 바뀐 정도. 그래서 지금 좀 더 몰아붙여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예. 내란 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을 형성해야 또 계엄 일으켰다 실패한 초기에 윤석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공포가 완화됐을 때 또는 공포가 줄어들었을 때 정상적 판단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게 정상적인데. 네, 10몇 % 네, 정도 네. 빼고는 다 이제 반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흐름이 다시 형성될 수 있죠. 네. 사실 10%도 많은 건데요, 선생님. 근데 뭐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 악화라든가 네. 기득권층의 그 강력한 지배력을 고착했을 때 한 네. 10%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생님 그 칼럼을 보니까 그래서 이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언뜻 봤을 땐 좀 약간 의아한 얘기거든요. 네. 뭐 국가보안법이 무슨 극단주의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극단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예. 제가 책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뭐 읽은 사람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까? 예. 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읽은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잘 안 팔려가지고 몰라요. 제가 그런 책을 썼다는 걸 잘. 다시 재팔관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일단 아직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에서 제가 네. 극단주의의 3가지 특징을 꼽은 게 배타성과 광신과 강요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극단주의자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네네. 공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허.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네.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배타성이죠. 네. 자기 빼고 자기 세력 빼고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고 배타시하는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신적 믿음 같은 걸 갖게 돼요. 네.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 극우 이념 같은 거에 이제 심취한다든가 음모론에 심취한다든가 하는 식의 광신적 믿음을 갖고 윤석열이네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배타적인 성향이 있고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혼자 집에서만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아. 그럼 극단주의라고 안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는. 근데 남들한테 강요를 해요. 우리의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다 뭐 감옥에 보낼 거야. 계엄이군요. 예, 강요. 이 3가지가 결합되면 극단주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국가보안법은 이 3가지 특징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법이죠. 그 국가보안법의 기본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북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고무찬양죄 같은 거로 잡아놓을 수 있고, 예. 교류를 하면
뭐 회합통신죄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빨갱이, 친북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라고 강요하는 법이에요. 근데 원래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정상인이거든요. 그거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보는데. 아이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랑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네, 가면 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성향이 달라도 조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 말도 조선일보를 3시간 동안 읽으세요. 3시간 그리고 동안.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윤석열 찍은 애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다 후회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들을 그렇죠. 죽이려고 한 적 없거든요. 죽이려고. 배척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땐 다양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정상인데 네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배타성이에요. 너 윤석열 찍었어? 절교야.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요즘은. 제 마음속에도. 아니면 이제 넌 내가 언젠가는 칼침 넣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주변에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랑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수첩에 적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죽이려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백령도 가서 죽여야지 뭐. 네. 그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네. 너랑 생각이 다르거나 네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제거해야 돼. 안 그럼 네가 처벌받아. 이걸 강요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번에 계엄을 일으킨 것도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허. 반국가 세력, 네, 빨갱이 계속 척결. 그 얘기를 했죠. 반국가 세력. 그게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런 반민주적 신념을 강요한다는 말이죠. 광신적으로. 네, 합리적이지 않죠. 네. 거기에다가 법으로 정해서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 강요의 자체가 정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법적 강요네요. 법적 강요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자체가 극단주의법이에요. 폐지해야 돼 이거. 극단주의의 온상이에요. 법화군요. 법화. 온상이에요. 온상 뿌리. 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극단화시켜 왔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위하고 뭐하면 지나가다 빨갱이 새끼들아 이게 되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극단주의가 대중화되는 것은 그 극단주의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극단주의가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 결론을 뽑아낸 게 뭐냐? 위협이에요, 위협. 실질적 위협 혹은 정신적 위협. 그러니까 실질적 위협이라 그러면 생존 공포를 얘기하겠죠. 일단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사회의 경우 노동자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답답하고 화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주민 때문이야.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래. 지금 트럼프도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줘. 공격의 방향을 주는 거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분노, 좌절감 이게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이민자들 공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유태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 공포가 심한 사회에서는 극단주의가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생존 공포가 심한 20대 남성들한테 적으로 삼아준 게 뭐냐? 일부는 여성. 너희들의 생존권을 여성들이 뺏고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남성들을 반여성적으로 주의로 몰아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같은 놈들이.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이런 걸 적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힘든 건 그것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빨갱이들하고 요렇게 몰아가면서 극단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존 공포가 심각하고 미래가 없어진 그야말로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찬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어떤 절망과 분노를 투사할 때가 필요해요. 쏟아낼 때가. 그 대상을 찍어주는 것이 이제 극단주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들이라도 패자. 자,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위협인데 이건 대체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죠.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은. 네. 일단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 폭동 이번에 그 참여한 청년들 한번 조사해 보면 친구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회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각자 도생을 하는 데서는 고독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그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생기냐면 대인 공포가 생기고 일단 그러니까 젊은 층 사이에 심각한 게 대인 공포예요. 네. 또 하나는 인간 증오 심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관계 상처를 받으니까 증오하는군요. 경쟁 관계에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인간 증오 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인 공포가 심하고 인간 증오 심리도 강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막말로 폭탄 있으면 터트려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극단주의가 타겟을 정해서 희생양을 정해서 그들의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찍어주면 잘 됐다 뭐 안 그래도 아무데나 불이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저기 가서 한번 올라가자. 해보자. 이렇게 수준을 내죠. 난동을 부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극단주의 연구자들은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처벌이니 뭐니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불평등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 공포를 없애야 된다. 위협,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 이런 것도 이제 없애져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복원이 돼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늘 말씀하시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극단주의랑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면 기본 사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석하는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존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더불어 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저희는 공포 아까 분단 공포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 더 어렵네요.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서구가 갖고 있는 거에 더해서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초극단주의.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분단 사회 극단주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극단주의의 뭐 끝판왕이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체제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극단주의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거네요. 지금 전 세계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트럼프도 들어서자마자 막 관세 막 25% 때리는 게 지네 경제 살리자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고 당장 미국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창궐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부를 재분배하자. 기본 사회로 전환하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 했으면 극단주의가 줄었어요. 근데 서구에 있는 독점 자본가들이 그쪽 방향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불평등 때문이 아니고 이민자들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줬구나. 그렇게 하면 극단주의는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 집의 창고를 보지 말고, 그렇죠. 너를 뜯어먹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시선을 돌리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렇게 치면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이론을 수출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책을. 수출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도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그 한국 사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이 서부지법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극단주의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다 지금 결합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평등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군요.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혐중 엄청 난단 말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 동안은 이제 물론 반복도 있습니다. 근데 반복도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제2의 6.25 나오니까 반복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뭐 집회를 하다 보면 자꾸 나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고 막 중국말로 나한테 물어봐요. 니하오마 그래요 나한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떼누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혐중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크게 보면
냉전 시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 특히 네. 미국이죠. 미국의 가장 큰 주적은 네. 구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혐소였죠. 혐소. 혐소. 좀 어색한 말이네요. 혐소. 아니면 네. 반공. 반공.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봤으니까 그냥 주적은 소련이에요. 아하. 그럼 오히려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좀 포용했죠. 소련과의 맞아요. 소련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수교도 하고, 우리랑 탁구 치자. 핵무장도 허용하고, 안전보장 이상에도 집어넣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압박하는데 힘을 집중했죠. 심지어 대만까지 버려버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냉전이 해체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면 미국이 그 다음으로 위협을 느낀 대상이 누구냐? 세계 지배를 하는 데서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봐주는 동안 경제 성장을 엄청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세계 공장 소리를 듣게 됐고 이번에 딥시크 충격에서도 보여지지만 첨단 기술 쪽에서도 미국을 지금 막 쫓아가고 일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중국 얘네가 문제인데 이거 이제 소련도 없는데 중국이 앞으로 우리의 패권을 위협할 가장 큰 적이야. 이렇게 인식이 형성된 거예요. 냉전 이후부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대중국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중국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아주 크게. 그러니까 이제 혐중 의식이 좀 고취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도 중국을 그렇죠. 계속 적으로 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련 이제 구소련은 끝났고 러시아하고 북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가능하면 중국을 때리겠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중국을 작살내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과 중국을 떼어놓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만 치겠다. 옛날에는 소련을 치기 위해서 중국을 좀 끌어당겼다면 그렇죠. 지금은 중국을 치기 위해서 러시아랑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내. 그 이게 트럼프 일기 때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입장이. 그러니까 중국은 변화하지 않는 주적인 거예요. 바이든 때부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적을 누구로 삼겠느냐? 미국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을 적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었던 구호 스탑 더 스틸을 들면서 트럼프한테 알랑방구를 끼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것도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중국 혐오가 의도적으로 조장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뭐 개인적 체험에 의해서 중국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뿌리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또 근거가 그렇게 센 게 아니라서 지금 정도의 이 혐중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가 뭐 고취시켜 온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 윤석열 정권이 혐중 또는 중국 배후설을 자꾸 끄집어낸 이유는 자기네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반국민적인 정치, 반민족적인 정치, 반민주적인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선거하면 계속 져요. 그 마지막 그 결과가 총선 참패죠. 자 이렇게 실패했으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정신 건강이 기본이 되는 그 정상인이라면 반성을 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지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선생님이 이거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강서구청장이었나? 네. 김태우.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반성을 안 한다고. 네, 그렇죠. 총선에서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민심이 나를 거부해. 내가 나쁜 놈이지만 지나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 나쁜 짓을 좀 덜 해야 되겠어.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반성을 못 하니까 반성이 불가능하니까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야. 내가 질 리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지 거예요.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그렇죠. 어떻게 김태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김태우인가. 하여튼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패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야. 자,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했더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라 이거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당선된 건 뭐지? 이것도 부정선거인가? 부정선거 하면 보통 집권
세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권을 쥔 세력이 네.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정권을 쥐지 못한 쪽이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야당이. 그렇죠. 야당이. 선거에서 진 쪽, 그다음 야당 이쪽에서 정권을 향해서 네. 니네가 관권 선거하고 부정선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부정선거를 막 떠들려니까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중국이야.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은 못 잡았지만 중국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정선거를 다 한 거야. 중국은 뭐 세계를 막 쥐가 펴고 흔드는 네. 세계 최악의 이제 이거야말로 진정한 친중 아니에요, 선생님? 중국 찬양 아닙니까? 중국이 못하는 게 없는? 그렇죠. 과대평가인데. 과대평가잖아요. 그 뭐 옛날에 북한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 뭐만 하면 북한이 했다 그러는데. 뭐 농협 또 해킹을 북한이 해. 네. 뭘 다 북한이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 중국에 따를 거예요. 중국이 다 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도와줘서 부정선거에 성공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예. 이런 식의 피해망상적 음모론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의 논리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미국한테 알랑방구 끼다가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빠졌다는 겁니까? 지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그동안에 주워 들은 얘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세계관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보면은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완전히 급속도로 윤석열과 국힘당 지도부들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선생님 그 글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극단주의는 지금의 현상이 아니다. 네. 아주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해왔다. 지배층이 원래 극단주의였다. 이제 사실 이것도 그냥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 동안은 이 극단주의를 약간 좀 가면을 쓰고 뭔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영세가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때만 해도 권영세가 주중대사였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권영세는 좀 박근혜 탄핵 때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 때 용산에서 권영세랑 이제 싸웠는데 제가 출마한 거 아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권영세를 조금 이렇게 박근혜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권영세도 그런 자기 정체를 좀 숨기는 걸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냥 구구 주장을. 정체를 숨기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 네네. 한국의 지배층이 극단주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했지만 네. 일정 정도의 합리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대사로 가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가 천안문 광장에 서도록 만드는데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박근혜 정권 때 이 지배층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좀 퇴조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이 지금 퇴조하고 있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정도의 생각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미 경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한국 보수층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합리적인 보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일정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탄핵당하고 네네. 박근혜가 뻘짓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보수가 점차 질이 하락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더 악화됐어요. 정신 건강도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네. 자, 상태가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하됐다. 질이. 권영세도 그때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때에 비해서는 유승민도 그럴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보면 최밑바닥을 한국의 더 내려가기가 힘든 밑바닥까지 온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정신건강 수준에서부터 인격 수준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거의 뭐 개미 떼처럼 여왕 개미를 쫓아가는 이런 집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탄핵 때 거리를 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단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 완전히 빨려 들어갔죠. 네, 이거는 극우의 그야말로 타락이에요. 마지막 괴멸의 상태. 네,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로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극우가 완전히 사라지기 자리 잡기 어렵게 됐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극우가
커밍아웃 다 한 거예요. 우리 미친놈이라는. 봤지? 우리 이 정도로 미쳤거든. 써 있어. 나 여기 미친놈 이렇게. 봤지? 우리 이렇게 미쳤거든. 국민들한테 그걸 커밍아웃 한 상태 아닙니까? 네, 선생님 이게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보수들이 합리성을 잃어버린 계속 몰리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미국의 지배 체제에서도 이 큰 손들의 이 위기, 큰 손들의 절망, 이제는 뭐 돈도 안 벌리고 이제 패권도 안 먹히고 네. 약간 이런 위기도 좀 같이 그대로 좀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의회조사 보고서 거기서 드러내놓고 그냥 한국 정치에 바로 개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가 거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거기에 지배층들 네. 또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나 인간의 질이 저하된 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인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왜 그러냐면 일본만 해도요. 네네. 무조건적으로 그 미국을 추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광신적으로.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네네. 이시바 계열은 트럼프가 당선된 기회를 이용해서 독자화하자. 미국의 그 예속에서 좀 벗어나자. 네네.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잽싸게 중국 달려가서 중국과 회담하고. 그러니까요. 북에 대해서도 연락사무소 먼저 개설하자. 아니 구구가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게 구구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게 무슨 걔네가 그거예요. 그거. 그 구구인데도. 네, 그건데 미국에 종속된 상태는 싫다는 거예요. 예. 벗어나자. 그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세력이 일정 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나마 그런 얘기한 게 유승민 정도죠. 네. 네. 뭐 지금에 있어서는 예. 국힘당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들소 때처럼 개미 때처럼 뭐 윤석열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예. 뭐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예. 뭐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자체가 극단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하. 국힘당 자체가 극단주의 세력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광훈화 된 거예요. 네, 완전 정광훈당이 돼버렸죠 지금.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그 역사 강사 전환길이라고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흥미롭게도 저도 아까 그걸 봤는데요. 개영 끝나자마자는 네. 이거 저 잘못된 일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김건희 명태균 때문에 나오네. 우리 PD님께서 바로 띄워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가 가장 잘못됐죠.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 그 와이프 영부인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딱 정상이에요. 명태균과 김건희 얘기를 했더라고 저 때만 해도. 네. 근데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는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막 공포스럽더라고요. 저도 네. 쓸어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네네네. 갑자기 이번에 변신했다는 게 나와요. 시기를 두고 꽤 거리를 두면서 서서히 변신한 것도 아니고 네네. 윤석열이 계엄을 때린 이후에 변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때린 직후에는 반대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지나서는 옹호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메가스타디가 그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사에 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로 밥 먹고 살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밥줄이 끊기는. 100으로 치면 한 20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거 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지. 네. 그다음에 또 일타 강사로서 누렸던 어떤 인기, 네. 자기의 영향력 이런 걸 즐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그것도 앞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방금 딱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생존 공포, 관계 공포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막 많이 하는 시점, 그 시점에 밥벌이가 생겨난 거예요. 극우 코인. 네. 극우 세력들이 말 한마디 자기가 이제 바꿔서 했더니 네. 난리를 친 거죠. 혹은 그렇게 입장을 변화할 때 뭔가 협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건 뭐 모르겠지만. 뭐 국회의원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땡겨가지고 네, 너 우리 쪽 이번에 좀 도와주면 네. 차 한 자리 줄게, 네. 살 길을 열어줄게 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본인이 그냥 중간에 입장을 바꿔봤더니 갑자기 유튜버 구독자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대요. 이거 돈 되네 해서 네. 신나서 노졌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이념형은 아닌 거죠. 예. 이념형이면 아까처럼 그렇게 초기하고 그 이후에 바로 말이 바뀌는 건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좀 돈을 쫓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첫째는
또 하나는 그 인기와 명예를 쫓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 과시 같은 걸 즐기는 돈과 인기. 예, 인기를 쫓는 사람일 수 있다. 예. 그거를 시사해 주는 게 이 사람이 1997년인가에 대학원생이었는데 네네. 그 학원에 가서 알바하다가 강사 알바하다가 알바를 해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재능은 없었을 수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역사를 이렇게 썰푸는, 예. 쉽게 얘기하면 판매하는 이런 능력은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환호도 받고 돈도 되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강사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뚜렷한 자기 미래에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운 좋게 뭐 하다가 돈만 된다면 운 좋게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돈이 된다면 뭐든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싶으니까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고 거기서 또 뭐 일타 강사는 아니었지만 막 뜨거운 호응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그걸 즐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많다는 거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거든요. 네. 예, 무슨 출판사도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 전환기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조사 신문 기사를 좀 네. 봤죠.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관심 없었다가. 네. 근데 그 출판사도 하고 무슨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인수해가지고 이사장 됐어요. 근데 둘 다 실패해가지고 25억인가 빚을 져요. 쫄딱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적 재능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겠죠. 나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오로지 이 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구라를 풀어서 네, 구라로 썰을 풀어서 네. 입담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메가스타디 같은 데 가서 일타 강사가 됐을 건데 네. 뭐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위기가 온 거죠.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와 옛날 같지 않고 인기도 근데 극으로 한번 전향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유튜브 구독자가 막 2배로 뛰고 네네. 막 사방에서 부르고 신났죠. 돈도 되고 네. 뭐 또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인간 유형에 좀 속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좀 있으면 또 변신할 수 있어요. 또 예, 상황이 바뀌면 어허. 언제 그랬냐 내가. 네. 참 그 줏대 없는 갈대 같은 네. 한기를 가지를 않네요. 네, 그래서 이름도 잘 정했어요. 한길 가긴 가는 한길을 거예요? 가잖아요. 돈을 위한 한길. 돈의 한길을 전동길. 전동길. 예. 예. 어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나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습니다. 그 혹시 보셨어요, 선생님? 몇 가지 뭐 안 봅니다 그런 거. 뭐 아니 뭐 그래도 유튜브에 뭐 중요한 장면들이라고 나온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조금. 예. 그다음에 기사를 주로 조금 보고. 네. 어제 좀 보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윤석열의 뭐 저는 이제 기사를 본 건데요. 네네네. 윤석열이가 약간 뭐랄까 제가 아까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랬죠. 예. 그런 것이 확인되는 장면들이 궁금하네요. 느껴졌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현이 나왔던 4차 탄핵 심판 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막 질문도 하고 증인한테 발언 기회도 막 신청을 했어요. 예. 이때만 해도 약간의 투지가 있었던 거예요. 설 전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설 전에 나갈 수 있다는. 네, 이제 그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5차 때는 내내 눈을 감고 있는. 네. 그래서 자는 건지. 뭐 하여튼 적극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닐까요? 꿈속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뭐 어쨌든 뭐 윤석열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처음에 탄핵 심판에 임할 때만 해도 자기가 이 주둥이를 막 털면 헌재 재판관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망상. 그러니까 헌재를 제가 압도할 수 있다는 망상 이런 걸 가지고 임했을 수 있거든요. 빨간 넥타이 매고 머리 쫙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윤석열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거기 가서 피의자랑 앉자마자 이제 압도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심판받는 자리고 자기를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듯한 분위기. 이 속에서 이제 점점 당황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권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변호하는 거랑 이 아기가 안 맞게 돼서
이 불리하다 별로네. 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예. 사실 윤석열은 제가 예전에도 입벌사라 그랬어요. 입벌사? 입만 벌리면 사고 친다. 사고 친다. 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인데. 구라가 아니라 사고를 친다. 사고 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기 변호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불리해지는 상황, 이런 흐름이 형성되자 주변에서도 너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또 윤석열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말들이 언론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서 아휴 그래 입 다물고 그냥 눈이나 감고 잠이나 자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흐름 전체는 윤석열이 점점점 쇠락해지고 있다.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된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인가요? 네.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말할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홍장원이 인사도 하더만요. 뭐 대통령 인사도 하고 뭐 하여튼 두 군데에선가 윤석열이 피식 웃음을 웃어요.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항변을 하는 과정을 한 8분 동안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손짓이 커지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쳐요. 제 그때 그래가지고 뭐 연락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책상을 치더라고요. 약간 좀 흥분 상태로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불리하다고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탄핵이 쉽지 않겠다. 기각이. 탄핵 기각이 쉽지 않겠다. 그런 어떤 기대를 상당 정도 포기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막 동작이 커지고 책상도 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호수 얘기했잖아요. 호수 아직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였죠. 마지막 발언이. 그러니까 내가 내란으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호수에 달그림자 쫓는 거 아니냐.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윤석열은 자기가 신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통합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이 문학적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윤석열이 말투 중에서는 조금 문학적이에요. 이거 뜻밖이었죠 사실은. 뜻밖인데 준비해 온 겁니까? 또 술꾼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흔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태백이 호수에서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수에 비친 달 보면서 술 처먹는 거거든요. 달 한 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술꾼들 다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윤석열은 술을 먹는 거야. 달과 함께 이게 뭐 이제 술 잘 먹는 사람들의 자기 미화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낭만을 즐기는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학적 비유를 써봤지만 술꾼다운 비유였다. 자기 무의식에서 나온 술 먹고 싶어요. 한 잔만 주세요. 뭐 이런 비유 아니냐. 제가 아는 그 백영욱 작가님이라고 그림 작가님인데 그분은 호수? 고무호수? 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국조특위나 이 헌재 관련된 이 재판 과정이나 워낙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막 계속 답답한 겁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그 진실의 그 사람의 막 인격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답답함은 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마음이. 근데 그다음에 뭐 또 뭐 그 헌법재판관 9명 1명을 더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최상목이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연기가 되고 이런 게 때문에 약간 좀 아직도 좀 답답하죠. 내란성 불면이랄까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꽉 막힌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잘 되겠죠, 선생님? 잘 되긴 할 텐데 지금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의 속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안 나오네요. 그게 초창기에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전원 탄핵했어야 돼요. 전원 탄핵을 했어야 된다. 그때 전원 탄핵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아니면 사퇴욕을 하든가. 이게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혁명으로 된 거니까. 네. 뭐 그래서 뭐 5.18된 이물련 행진곡 나오고 막 엄청 좋았는데 네. 그때 개혁을 사정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때 약간 했어야죠. 좀 네. 멋있는 척하다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그 다음에 최소한 윤석열 네.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 같이 처리했으면 돼요. 예. 국무위원 전원 탄핵 그때까지 그러니까요. 이 요구가. 그러면 그때는 분위기상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예. 최소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갑자기 한덕수 지지 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덕수 날라가니까 최상목 지지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미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탄핵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한덕수는 너무 까보니까 네. 열받아서 했는데 또 최상목 지지하니까 또 하자니 부담스럽고 예. 또 그때쯤 되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개혁은 초반에 그렇습니다. 사정 없이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작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교훈으로 본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남북 합의 좋았습니다만 트럼프가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걸.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워킹 그룹으로 완전히 묶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지금부터 눈치 봐버리면은 정권 우리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이 완전히 미국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그거를? 사실 되돌아서 살펴보면 네.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잘 풀려 나갈 때 미국이 워킹 그룹으로 남북 관계 제동을 걸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뚫고 나갔으면 그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즉 극우 세력이 거의 괴멸됐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국가보안법 체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네오콘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극렬 저지했지만 네네. 트럼프 개인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북미회담 타결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그 북미회담이 파산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볼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트럼프의 지지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오콘하고는 척을 수 있어도 트럼프 그걸 이용해서 봐라 한국 애들이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니 말리냐.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어프루벌. 그렇죠. 내가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그렇게 나서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경고였겠죠. 너무 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군사 합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충격이. 예, 맞습니다. 군사까지 북한이랑 협의를 해버려. 우리 승인도 없이. 네오콘은 아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 그 자체를 반대하고. 트럼프는 속도. 우리보다 빠른 속도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였겠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만 돼서도 저는 상당 정도 뚫고 나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싸우면서.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겠죠. 또 그때 기회를 놓치면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고 극우 세력이 다시 준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제 돌이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 한 뒤로 그때 그 부시 그 어린 놈이거든요. 아들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 놈이 DJ 등을 두드리면서 디스맨 그랬거든요. 이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견제하고 싫어했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네들이 봤을 때 속국인데 뭐 말도 안 듣고 막 남북 정상회담을 해. 그렇죠.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런 힘 때문에 사실은 다음 정권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해가 정말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만 그거를 뚫고 나갔다면 윤석열 같은 놈한테 정권을 넘겨줄 리는 없었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초장부터 이게 미국의 너무 눈치를 보면은 이게 되겠나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대한 예속성 아니겠습니까? 저자세.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미국이 해외 침략이나 간섭, 내정 간섭 같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건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물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죠.
강력한 전쟁을 동원한 방식이라든가 아주 막 노골적인 어떤 반발을 사면서까지 무리하게 한다든가 이건 안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USAID 미국 개발처라 그러나요? 네네. 그 다음에 NED 뭐 민주주의 진흥재단 이거 자금 끊고 해체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USAID는 해체고 확실하고요. NED도 지금 그렇게. 야 NED 해체되면 박상하고 어떻게 살아요? 돈줄이 끊기죠.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북전당 부렸는데.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미국이 NED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박상하기를 통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다 없앤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등장한 이 상황은 일본 극우가 트럼프 당선 때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바 쪽이. 한국도 그런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기회를 이용해서 한미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평등한 관계로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치가 실현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트럼프한테 탈탈 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김건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뉴스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계엄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진짜일 가능성. 진짜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김건희가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고 계엄을 같이 모의하고 준비를 해왔고 사실상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주체는 김건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한 건 안 알려줬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날 밤 10시 반에 하는 것은 안 알려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도 몰라.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 있죠.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이제 모르죠. 그 전에 김건희가 야 이 자식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등신같이 술이나 처먹고 있냐면서 막 괴롭힘을 해요. 막 황금폰 나온다고 지금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홧김에 야 계엄 때려 이렇게 해서 했을 가능성 그럼 몰랐을 수 있죠. 국무위원들도 약간 조금 당황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원래 이제 가능성이 집에서 마누라한테 깨지고 밖에 나와서 쓰레기통 차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과속 운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하고 작당해서 해놓고 김건희한테 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은 내가 살릴게. 일이 어떻게 되든 당신은 안전하게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혼 서류는 집어치워. 저리 멀리 치워줘.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자 쪽에. 그러니까 비화폰 같은 경우도 지금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줬다는 건데 김건희도 비화폰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게. 김건희한테 비화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노상원한테 준 거는 김건희가 준 거 아니겠냐. 김건희가 내랑과 무관할 수 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둘 간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다 같이 했거나 김건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시간만 날짜와 시간만 윤석열이 그냥 홧김에 했든 아니면 김건희한테 사랑 선물로 뭐 선물을 주려고 갑자기 이제 깜짝쇼를 했든 혼나고 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 혼나고 내일 황금폰 나온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등 뭐 이러니까는 와씨 나와 술 먹고 야 나 모여봐 씨 때려 그랬을 가능 아니면 알고도 김건희를 덮어주려고 하는 가능성. 그렇군요. 이거 거기에서도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약간 좀 그렇죠. 우열관계라고 그럽니까? 지배종속 관계가 좀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인님이 화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우려해요? 그러니까요. 계엄을 하는데 뭐 마누라가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마누라한테 말을 해야 되고 뭐 마누라가 화낼 것을 걱정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니까. 대통령은 자기인데. 근데 김건희가 화내는 걸 대단히 많이 걱정한다는 걱정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면회를 갈 예정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네. 그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여보 왜 면회 안 와? 뭐 이렇게 하면 김건희가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네. 자,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네네. 또 정이 들어서 일말의 정이라도 있다. 네. 그럼 면회를 왜 안 가겠어요? 어허. 당연히 가야죠. 네.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선생님 감옥 가보셨어요? 아 저는 구류밖에 안 살아봤는데. 네네네. 감옥에 가면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올 때 제일 반갑고 친구들 오면 반갑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오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안 오면 있잖아요. 나중에 원한까지 생겨요. 가족인데 면회도 안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원한이 생기는데 자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조금의 정이라든가 사랑이 있었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가죠. 가서 얼굴이라도 보겠죠. 잘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술 안 먹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게 볼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그 석동의 변호사에 의하면 괜히 말밥에 오를까봐 안 간다는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을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자기가 말밥에 오르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는 거 빠져나가는 거 한마디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회 갈지 안 갈지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은 말밥보다도 가족들 중에 누가 하면 감옥에 갇혔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인간적으로 면회는 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면회를 간 거는 쌍권총입니다. 쌍권총입니다. 그놈들은 그놈들은 인간적으로 갈 이유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갈 이유가 없고 인간적으로 가야 될 사람은 김건희죠. 김건희는 갔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건희가 작년부터 저 깜빵 가나요? 막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인들한테. 이 깜빵에 대한 노이로제 있죠.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괜히 깜빵에 면회 갔다가 거기서 못 나올까 봐. 뭔가 묻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국인가요? 장례식장 가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 뭐 묻어온다고 천공이 그래가지고 시간 늦춰가지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에. 뭐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다 떠나서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이네요.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계엄에 성공했어도 이뻐해 줄까 말까 한데 계엄에 실패한 무능한 놈 자기까지 지금 위태롭게 만든 놈 뭐가 이쁘다고 보러 가겠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촛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